수능 특강 갈래복합 5강하고 6강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호철의 나상인데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갈래는 뭐 단편 소설인데 특징이 이제 액자식 소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래복합 보면 액자식 소설이 이제 나상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운영전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리 액자식 소설인데 액자식 소설인 경우에는 시점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야기는 관찰자 시점이고 안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 이제 내가 철에게 어느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 어쨌든 간에 좀 살짝 줄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철의 이야기가 이제 메인이니까 관찰자인 거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형과 동생이 북쪽으로 잡혀갔는데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단 말이야. 형과 동생이란 단어를 쓰거든. 알고 보니까 철이가 여기 동생이었던 거지. 그래서 인물은 같아요. 외부의 인물과 내부의 인물은 이제 같은데 시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는 전쟁이라는 상황의 삶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야. 북한군으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를 내가 이제 외부의 이야기에서 듣고요. 이렇게 싹 해가지고 동생이 북한군 포로로 잡혔는데 이제 자기는 남한군이었던 거지. 남한 사람이었던 거지. 북한군 포로로 잡혔는데 가다가 보니까 형이 있는 거야. 근데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원래 처음에 좋지 않거든. 형이 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형이 계속 동생한테 이제 먹을 걸 줘. 자기가 좀 힘들게 얻어서 막 북한군이 막 때리면 막 맞아 그냥 막 맞고 헤헤거려. 나중에 북한군이 야 좀 미안하다. 밥 좀 먹을래? 하고 밥을 좀 줘. 그럼 동생한테 주거든. 근데 이제 형이 다리가 곪아. 제대로 걸을 수 없는데 형이 뭐라 그러냐면 너 나중에 내가 총 맞아 죽으면 모른 척해라. 괜히 너 피해본다 하고 형이 죽어. 그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사실 철이 내가 왜 그때 저항하지 않았고 그냥 형이 하던 대로 그냥 받아들였는가에 관련된 좀 후회가 스럽다 하면서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의 비극성과 이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마무리되는 작품이에요. 외부서부터 읽어보면 제목 나상에서부터 올 건데 나상은 이제 빨개 벗은 사람이거든. 홀딱 벗은 사람. 홀딱 벗은 사람인 겨울철에 되게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이건 여기 이쪽에 있어요. 되게 고통스럽잖아.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이란 뜻으로 우리 폭력에 더욱 나악한 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인간의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거든. 나상이란 작품이에요. 자, 액자식 소설이고요.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이튿날 저녁도 그 이튿날 저녁도 형은 꼭 경비병한테다 밥 한 덩이를 얻어내. 내가 맞고 이제 밥을 얻어낸 거야. 그 사람은 얼굴을 검고 눈이 디룩디룩하고 외양묘사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간접제시라고 하죠. 꽤 익살꾸러미면서도 익살꾸러미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한 요 부분은 이제 직접 제시죠. 이거를 이제 말학이라고 하죠. 직접 제시. 익살꾸러미에서도 한편에는 성미가 급하고 우악한 데가 있었다. 걸핏하면 너 여기 어딘 줄 아느냐? 너 여기 집인 줄 아느냐? 하면서 형을 후려치는 것이었지만 형은 울면서 너털너털 웃으며 재밌어 말이다. 그러니까 왜 웃었냐면 밥이라도 좀 받아내려는 거지. 그러다 저녁이면 야 나대 때린 값이다. 네 어버이노를 좀 해야겠다 하면서 밥 한 덩이를 더 얹어주곤 했다. 형은 그거 점퍼 포켓에 넣어두었다가 밤이 깊을 무렵에야 동생과 반씩 갈라먹곤 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순수한 형의 사랑을 잘 보여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 사람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되게 전쟁이라는 것은 폭력성이 있는 거지. 폭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가 되니까 이 속에서도 인간미를 품고 있는 형이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잖아. 이제 요거를 사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소설에서는 거의 매일 밤 일했다.
차츰 동생도 밤이면 형이 얻은 밥덩이를 기다리게끔 되었다. 이렇게 밥을 못 얻은 저년이 형이 또 우는 것이다. 울면서 동생에게 너 내가 혼자만 먹은 줄 알고 화가 나서 뾰루통하겠냐? 이렇게 못 얻을 때도 있지. 매일 저녁 어떻게 얻냐? 사람들이 한도가 있는 법이지 하고 넋두리 했다. 동생은 말이 없었다. 형은 더 울었다. 이튿날 저녁에 형은 덕 신이 나서 밥 한 덩이를 전부 동생에게 내주었다. 너 다 먹어. 동생의 반을 가리려고 들면 형이 화를 내었다. 야, 난 때때로 아침도 얻어먹잖니. 아침에 어쩔 수 없이 혼자 먹는 거다. 너 안 줄래 안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새끼들 눈이 있어서. 이렇게 밤까지 기다리려면 하루 종일 주머니에 넣어놓고 돼야 되겠니? 손으로 주물럭 걸려서 손때가 옮고. 사실 견딜 수가 있니?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목이 달아서. 동생도 형의 고집을 아는 터라 혼자 다 먹었다. 형은 벌쩍 이러지만 동생 손에 있는 밥덩이를 만져보면서 빨리 먹어라 오무작거리지 말고. 오늘 저녁엔 쌀알이 좀 많니? 좀 괜찮으니 하면서 침을 꿀꺽 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동생을 되게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미가 있는 모습과 순수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어느 날 밤 이렇게 동생이 한 덩이를 다 먹어치웠을 때 형이 또 우는 것이다. 동생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동생 반응이 없거든. 동생은 형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액자 밖으로 나갔을 때 후회를 하잖아. 이때 형을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형은 동생의 허벅다리를 꼬집어 뜯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동안 동생은 형 앞에 지날 날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었던 오연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이 남 부끄럽다거나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물론 어처구니가 없었으나 이런 형인 까닭으로 해서 도리어 마음이 개운해지는 걸 느꼈다. 해적하고 두 팔로 들어올린 신겨운 뒷모습이 오히려 형에 어울리는 모습이다 하다 보니까 형을 이제 받아들인 거야. 동생의 태도가 변하고. 옛날엔 형이 멍청하고 좀 동네 바보 같아가지고 싫었는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죠. 이런 꼬락소리는 형과 만난 진데 쓴웃음을 지기도 하면서 이런 형일수록 형다운 것이 어처구니 없는 즐거움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다. 종래의 모든 것이 철철히 단념해버리고 잃어버린 지금 다 단념했어요. 전쟁 상황이니까. 철저히 무관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이런 형의 마음가닥에 휩쓸린 건 스스로 의식하면서 벅차오르게 서럽고 지난날의 형에 관련된 스스로가 후회되며 더불어 엉뚱한 향수 같은 즐거움 같은 게 느껴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형에게 의지 논리로 얻어진 신념 같은 것이 원래 미치지 못할 위험 같은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게 동생도 형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져요. 더 이제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결국 형이 죽죠.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강백의 북어대가리입니다. 희곡을 쓴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이강백이 나오면 어렵고 되게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희곡인데 주제는 획일화되고 분업화된 현대사회와 경직된 현대인의 삶에 관련된 풍자와 편이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사람 이름이 되게 헷갈려. 살짝만 그냥 써보면 자항하고 기임이 있어요. 둘 다 남자야. 그리고 다링이 있죠. 자, 이 둘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되게 분업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의 톱니바퀴 하나처럼 굉장히 분업화되어 있는 일만 해요. 이게 이제 현대의 그런 그 경직된 삶을 잘 드러낸다고 보면 돼. 그냥 계속 박스만 옮겨요. 이 박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기임은 다링이를 좋아해요. 다링은 자항이를 좋아해요. 자항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그 되게 올곧는다랄까 그게 고지식하고 얘는 그나마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링이 이제 자항을 좋아하는데 자항은 다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임하고 다링이 그냥 눈이 맞아서 다링은 이제 되게 바람을 잘 내는 여자예요. 둘이 눈이 맞아서 여기서 떠나자고 합니다. 이 창고에서 떠나말 계획을 하는데 자항은 되게 고지적한 사람이라 나는 떠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게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것들을 보여줘요. 현재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난 떠나지 않겠어 해서 여기 이제 이게 있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여기서는 북어대가리가 제목이니까 북어대가리라는 건 판단력과 주체성의 부재로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이 되게 바짝 마르고 유연하지 않고 되게 고지식하고 그냥 그 판단력과 주체성 그러니까 머리는 남았지만 몸뚱이가 없으니까 행동하지도 못하고
뭐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서 이제 북어 대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고 밖으로 상자로 옮기고 있던 자항과 트럭 운전사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항은 트럭 운전사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운전사는 목청을 높여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항이 트럭 운전사에게 뭐라는 거냐면 이제 중간에 박스 하나를 실수했거든. 실수할 수도 있잖아. 자항이 실수했다라는 쪽지를 전달해달라고 그 트럭 운전사, 이게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고 옮기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제 트럭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이렇게 실어서 가거든. 그러니까 되게 분업화돼 있지. 그러니까 이 트럭 운전사에게 이게 쪽지를 전달해가지고 얘 박스 하나 잘못되었다라는 걸 좀 전달해달라는 되게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운전수 미친 짓이야.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일 없어. 제발 보내야 돼요. 여봐, 내가 상자를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건 착각이야.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가는 거라고. 되게 기계화된 인간을 잘 보여주죠.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분배 방향 알겠고 하고 창고에 보관했다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는 접수만자 외눈가라고 둘뿐이라고. 이 트럭 운전수도 사실 둘밖에 몰라요. 근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거든. 딸기코와 외눈가는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고 하듯이 그들도 별명으로만 불러. 현대인의 익명성, 현대인이라는 것들이 이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목적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뭐 그런 느낌이지. 어쨌든 간에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속하는 건 정거장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 두 상자를 취급하면서 얼굴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두 명을 아는데 사실 그 두 명은 서로 또 모른다라는 거지.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전달해준다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게 바라는 거지. 네, 그겁니다. 그거 착각이야. 부속품 묻은 상자들 말이야. 중간에 나눠지거든. 결국 한 대로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모아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한 군데 나와 여러 군데가 터지느냐, 여러 군데 나와 한 군데 모아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뭘 몰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체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때문에 뭐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굉장히 고지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올곧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안 좋은 느낌으로 고지식하다는 느낌이 더 맞아요. 자항은 이제 기임이 여기서 떠난 중략줄거리는 이제 기임과 다림이 만나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미안해.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 서운하군.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창고직이었어. 그러니까 이 창고직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주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 보살펴줬지. 나를 의무드럼이라고 비호했으면서 뭘. 진짜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알아. 제발 가지 마. 이 창고도 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임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들끼리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는 얼른 짐 싸서 나와. 그만하자고. 서로 자기 물건이나 골라봐요. 나는 내 물건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물건을 너무 오래 썼기 때문에. 군뱅아, 네가 골라줘. 그러니까 이것도 별명으로 부르죠. 아,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 너희 창고 속에 혼자 살 텐데. 내 걱정 말고 먼저 골라가. 그래, 너한테 줄 게 있어. 스웨터를 찾아내겠다. 너 생일날 주려고 한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근사한데? 좋은 건 이 속에 있잖아. 이거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링은 되게 이제 바람을 잘 피는 여자에다가 되게 이기적인 여자예요. 물질 만능주의이기도 하고.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가져가요. 이건 뭐죠? 북어 대가리죠. 그거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왜냐면 항상 기임이 이제 술을 먹는데 장이 이 북어 대가리를 해장국 끓여주거든. 북어 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난 너한테 줄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내 생각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그래. 언제나 곁에 두고 볼게. 미스터 아링은 물론 물건을 담는다. 아버지가 재촉해요. 얼른 들고 나가요. 그럼 잘 있어. 자기가 행복해. 기임과 미스터 아링 창고로 나간다. 자행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에 놓고 기임을 본다. 창고 문 밖에서 자항과 기임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창고 앞에 상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좀 옮겨줄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어쨌든 서로는 되게 배려하는 사이예요.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완화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임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떠나는 걸 되게 좋아하죠.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오줌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에 트럭 경운기가 울리며 떠난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식탁 위에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한 모습이다. 그리고 식탁 위에 있는 북어대가리를 본다. 너도 나처럼 머리만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 북어대가리와 장은 이제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같은.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장이 현대인이거든. 북어대가리와 장과 현대인은 다 같은 거겠죠.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만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말해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지? 그토록 오랜 날들 난이 조그만 창고에서 행복했단다.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면서 내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게 잘해내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왔어.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 엉뚱하게 잘못되어 있는 거라면 이 창고에서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지? 북어대가리야. 엉뚱이 볼품에 대답이 없어. 내 의심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살짝 의심을 했다가 아니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그렇잖아. 덜렁 남은 머릿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세상에 잘못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 제자리 상대로 옮겨라.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이.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 장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그 장자를 쌓는다. 무대 조명. 장을 압축하며 암전한다. 여기까지가 북어대가리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운영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전도 액자식 소설이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멈춰서 인증번호 불러드려야죠. 인증번호는 1549입니다. 인증번호는 1549입니다. 자, 주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남녀간의 이제 사랑인데 외화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내화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내화 안에서 시점이 한번 바뀌어요. 목유롭게 소설입니다. 되게 특징들이 많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그런 소설인데 이제 밑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유영이라는 애가 있는데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귀신이야. 귀신이야. 그 이야기를 들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내화는 운영과 김진사의 이야기인데 이제 운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야. 김진사를 좋아하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하죠. 왜냐면 이게 주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진솔한 사랑, 비극적 사랑인데 이제 이면적으로 갔을 때는 궁녀의 억압된 삶, 인간성 해박이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궁녀는 그냥 물건이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없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물론 여기서 이제 궁녀겠지만 뭐 노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천민들은 인간성이 없는 그런 소유물로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해방해야 된다라는 이제 숨겨져 있는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러자 김진사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자살해버려. 그 다음에 시점이 바뀌어. 시점은 동일한 1인칭 주인공인데 서술자가 김진사가 바뀌어. 왜냐면 운영이 얘기하다가 운영이 죽었으니까 뒷이야기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김진사가 이제 얘기를 해. 내가 이래 됐다. 나도 죽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꿈에서 깨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목유롭게 소설이었던 거고. 운영일 일을 기록한 책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 책이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한 권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꿈 안에서 꿈 밖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목유롭게 소설인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액자식 소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야기. 근데 이게 요 부분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모의고사 나오던 수능에 나오던 갈래복합에서 이제 운영전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자란이 메인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원래 애정 소설이라고 하면 애정이 있는 부분이 갈등을 겪는 그 갈등이 큰 부분이 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자, 운영전입니다. 남궁에서 일하는 궁녀 10명 중 운영과 자란을 비롯한 5명은 서궁으로 가요. 그래서 남궁과 서궁으로 나뉘어. 이로 인해 운영은 김진사의 편지를 전할 길이 없어요. 왜냐면 남궁에 있었을 때는 그 남궁 근처에 이렇게 빨래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전했거든. 빨래터에서 이제 몰래 이제 편지를 전했단 말이야. 서궁으로 갔으니까 편지를 전할 길이 없는 거지. 자라는 빨래를 빌미로 궁 밖에 소풍을 가는 행사 때 무녀를 만나 김진사의 편지를 전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남궁의 궁녀들은 장소 문제로 서궁의 궁녀들과 다투고
자란이 이제 남궁의 궁녀 홀로 찾아가서 이거 조력자인 거야. 설득을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야, 너 왜 이쪽으로 와서 빨래를 하니? 라는 식으로 둘이 다툰 거야. 그래서 이제 운영이 아니라 자란이 주인공이거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에 자란이 와서 이제 어쨌든 간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운영이 김진사를 사랑해서 여기 빨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막 돌려 가지고 막 설득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사실 서궁 5종 소격서동으로 가는 건 나 혼자뿐이란다. 그건 무슨 소리니? 내가 들어보니 소격서동은 옥황상제가 제사 드리는 곳으로 삼청동이라고 부른다. 아마도 우리 10명은 저 하늘에 있는 선으로 살다가 옥황상제 죄를 지어 인간이 귀화한 거야. 속세에 쫓겨는 이상 인간 세상에 어디 살든 상관없는 것이지만 깊은 궁궐 속에 마치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 해방의 모습이 보이는 게 궁녀의 모습이 드러나요. 궁녀라는 것은 세상 속에 새처럼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과 억압되고 자유가 없어. 나는 꾀꼬리 울음소리만 들어도 탄식하고 푸른 버드나무 만들고 한숨을 짓고 쌍쌍이 나는 제비에 마주 앉아 졸고 있는 산비둘기만 봐도 외로워진단다. 들의 풀에도 환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막한 초목과 지극한 미천한 새들이 음향에서 즐거움을 나누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연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청춘을 썩히냐. 그러니까 궁녀들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인생에 한번 늙고 나면 젊어지지 못할 것인데 생각만 해도 슬픔이 가슴을 비집고 흘러내린다. 이제 1년에 한 번뿐이 이런 좋은 때를 맞아 맑은 시내에 가서 몸을 씻고 옥황상제를 모셔 태열사에 들어가 머리를 닦도록 100번 절하고 손을 빌고 빌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다음 세상 이런 고생을 면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아니겠니? 그런 뜻으로 내가 소격서동을 고집한 것이지 여기에 다른 뜻이 있겠니? 그러니까 사실 변명이죠. 우리 10명의 자매가 정처럼 지내는데 왜 이런 빨래터 일로 이제 의심해서 싸우니? 고집 피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래터를 이제 일로 정하는 것은 빨래터 앤드 행차 장소, 소풍이 소풍. 여기 소풍 장소를 소격동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이제 본 의도는 그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함인데 이제 속이는 거지. 자, 소격동이라는 곳은 원래 이제 옥황상제가 있는 곳이다. 내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진짜 절을 하고 옥황상제에게 빌어야 다음 생에는 궁녀로 안 태어나지 않겠니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는 거지. 시비를 걸던 소옥이 자란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치가 밟지 못해 네 생각에 못 미쳤구나. 내가 서궁 사람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은 건 그 근처에 물의 배가 많다서 우리가 욕을 당할까 봐 그런 것이야. 이런 고귀한 뜻이 있는 줄 알았다면 대낮이라도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뜻을 따를 것이고 강이나 바닥에 돌아간다고 하도 너를 따를 거야. 그러니까 다 정리하면 이제 행차 장소에 관련돼서 싸워요. 본 의도는 김진사에게 운영의 편지를 전하는데 이거 속이는 거야. 일로 소풍을 가자. 그러자 이제 남궁 애들이 반대한단 말이야. 싫어, 반대. 근데 여기서 이제 자란이 핑계를 대요. 야, 우리가 소격동으로 가서 기도를 드려야 다음 생에는 궁녀로 안 태어나. 하자. 소옥은 그래 하고 넘어간 거야 지금. 자, 그러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이제 궁녀들이 또 반대를 합니다. 무릇 일은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말할 때는 마음을 정하지 못해 두 사람이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건 순리에 따르지 못한 일이고, 궁에서 이러는 일을 대군에게 알리지 못하고 첩들끼리 모의한 것은 충에서 어긋난 일이고, 낮에 다투던 일이 밤이 되지 않아 바뀐 것은 신을 잃는 일이야. 게다가 가을 옷같이 맑은 물이 없는 곳은 재단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격동으로 빨래터를 잡고 나가야 되는 건 소격동에 재단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장소를 행차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데, 야, 어차피 가을에는 모든 곳이 맑아. 굳이 소격동일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또 비해당 앞은 물을 맑고 돌도 깨끗해. 작년에 거기서 빨래를 했는데 왜 사산스럽게, 아니 왜 비해당으로 가면 되지 왜 일로 바꾸는지도 난 알 수가 없어. 난 안 갈 거야. 부용은 불만을 보이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운영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1인칭 주인공을. 고전 소설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 찾기가 진짜 어려운데 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쓰고 있습니다. 보려 또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다들 사례가 분명하고 똑똑한 궁녀들이었으니까요. 말이라고 하는 건 문신하는 바늘과 같은 거야. 조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화가 생기기도 하고 복이 생기기도 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조심할 것을 말이라고 했다. 내가 옆에서 너희들의 대화를 보고 있자니 자란의 말에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소옥의 말에는 인정하지 않으면 따르는 것이고 부용의 말에는 꾸미는 데만 힘쓰고 있으니 그 어느 것도 내 뜻에 맞지 않아. 나는 행사 안 가겠어. 옆에 있는 금년이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오늘 저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구나. 내가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살펴보자. 화해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금년이 말을 흐리고 주역을 펴놓고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괴를 얻어 괴풀이를 했지요. 내일 운영은 반드시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점괘가 들이맞았지. 운영의 얼굴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 대군에게 오랫동안 운영의 마음을 기울였으나 운영은 대군의 부인을 생각하여 죽음을 거역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궁녀들이 첩이 되기도 하니까 안평대군이 이제 운영을 첩으로 들이려고 했지만 자기 같은 궁녀가 첩이 되면 안평대군의 그런 부인에 좋지 않으니 자기는 이제 그렇지 않는가 하고 거역을 하고 근데 이것도 어쨌든 표면적인 이유지. 사실은 운영이 거역한 건 김진사 때문이지. 대군 또한 운영의 몸이 상할까 두려워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운영은 쓸쓸한 곳에 버리고 화려한 곳에 가려고 하니 장안의 활달한 소년 선비들이 그 미모를 보고 넋을 잃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고 비록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도 손가락질하고 눈짓을 보낼 것이니 수치스러운 일이고 대군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에 대군께 명령하시길 궁녀가 몸 밖에 나가 바깥 사람은 궁녀의 이름을 알면 웃는다. 그러니까 궁녀는 바깥으로 못 나간다 하고 되게 억압적으로 통제한단 말이야. 나 또한 이런 행차에 따라갈 수 없다. 잘하는 일을 그르친 것을 알고 상심하여 어두운 얼굴로 자리 일어나고 했지만 비경을 울며 서리를 할 거 억지로 붙잡혔어. 그리고 앵무술제도 술을 따라 권했죠. 다른 궁녀들도 술을 잔을 잡아 다투게 됐어도 가슴 한편엔 슬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괘를 보니까 운영에 남자가 있어서 나가려는 거 아닌가라고 모두들 의심을 하고 있어. 남궁의 이제 궁녀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처지가 되게 슬프지. 자기네들도 바깥에 아예 못 나가니까 슬프지.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같은 마음으로 이제 엉엉 운다라는 거죠. 이게 운영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모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인증번호는 1549입니다. 권여선의 이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 관찰체 시점이고요. 주제는 이게 주제가 사실 딱 명확하진 않아요. 남성 중심 사회의 희생을 강요당한 여성의 기구한 삶과 주체적 삶에 관련된 탐색인데 읽어보면 뭔가 딱 떨어지는 이제 명확한 주제가 있다고 보기 살짝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 슬쩍 보면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갑자기 이제 아파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시이모지 시이모 엄마랑 같이 이제 엄마랑 해야 되나 시어머니랑 같이 시이모를 그래도 좀 한번 가서 이제 뵈려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이모 이야기를 듣는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을 담으면서 살았어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희생들이 있잖아. 뭐 가장 노릇을 한다던가. 그러다가 자기가 한순간 한계 딱 다다라가지고 다 모든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려요. 자신만의 삶을 살려고 해요. 관계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공원에서 만났던 공원에서 노숙자를 만나면서 옛날 일을 떠올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이 이제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노숙자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났냐면 과거에 되게 웃긴 일이 있는데 이제 학창 시절에 자기가 좋다고 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시이모를. 근데 이 시이모가 담배를 피다가 그 남자 손바닥에다가 담배불을 확 지졌어. 귀찮아가지고. 에이 저리 가 이러고.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가해자였구나 였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아요. 그러면서 삶의 태도가 확 바뀌고 되게 수도승처럼 살아요. 되게 이제 절제된 삶. 그리고 불가촉이죠. 불가촉이라는 거는 어쨌든 만질 수 없는 건데 촉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만질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숨을 거둔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가촉에 관련된 건 자신의 삶의 속성이었어. 누구도 자신에게 닿지 못하고 신실하게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닿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한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삶이라는 건 다 이런 거 아닌가 라는 깨달음을 얻거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부분만 보면 여기는 주제보다는 차라리 이 아래 써 있는 인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고 서로가 서로에게 닿지 못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가 이제 주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모입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고 했잖아요. 여기 1인칭 시점인데 어쨌든 주인공은 시이모이기 때문에 제목이 주인공이니까 보통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 병문안을 가기로 했다. 한 번쯤 가보는 게 도리 일터. 어머니는 합리적이고 강단 있는 분이라 적자지 의지가 되었다. 어머니도 길이 복잡하니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시이모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추장함이라는 간단한 대답이 들어왔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전이가 안 되는지 물으다가 어머니 얼굴 보고 그만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 거죠. 택시에 내려 병원 입구로 향해 걸어가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니, 그러니까 네 시이모는 아주 괴팍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정한 편도 아니다. 누구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고 차라리 자기가 손해보고 마는 성격이지. 나는 그런 점이 자매가 아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괴팍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정한 사람도 아니지만 자기가 손해보는 거죠. 난 좀 일찍 결혼한 편인데 결혼하고 나서 친정에 왕래하지 않았다. 친정 싫었으니까.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나를 보았다. 이해하냐고 묻는 듯 했고 너도 그린 듯 아니냐라고 좀 살피는 것 같았다. 우리 언니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결혼도 안 했고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그 집에 경철이 녀석이. 그러니까 네 시 외삼촌이 가끔 들락거렸는데 걔가 사고치면 아 그래 너에게 말 못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언니가 몇 번 물어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 가족에게서 이제 희생을 강요당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어느새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다.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이 우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머니는 엘리베이터에 내린 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재작년 가을인가 언니가 갑자기 편지 한 장 써놓고 사라졌다. 자기 찾지 마라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려 이렇게. 당분간 모든 관계를 끊겠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마음이 변한들 돌아오겠다. 뭐 그런 내용인데 내용도 놀라웠지만 그게 뭐냐 넌 글쓴이 직업이니까 알겠지. 그 뭐라 그러냐. 나는 뭔지 알 수 없었다. 글에 담긴 기운이라고 하나? 글씨체도 아니고 문체요? 그런 문체라고 하나? 나는 모르겠다. 우리 언니 옛날에 글쟁이가 되고 싶어 했지. 너 보면 반가워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언니 편지를 읽는데 문체인지 뭔지 깃들어 있는 마음이나 기분 같은 게 으쓱하게 느껴지는데 못된 말 쓴 건 아니고 평범한 말인데 난 무섭고 서럽더라. 난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 나 이제 찾지 말라 라는 걸 불가촉 쓸쓸하다는 말을 쓰거든. 여기서 쓸쓸하고 섭섭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지. 어쨌든 자기 언니지만 어쨌든 타인이에요. 닿을 수 없어. 촉할 수 없다니까. 인간이라는 거는 본연적으로 모든 상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대와 불가촉이지 않나. 그래서 언제나 쓸쓸하고 희생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강요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주제가 여기 좀 녹여놨다고 봐요. 나는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이러다 얘기하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모 스스로도 그 겨울밤에 대해 몇 번이나 되풀이 얘기했고 얘기할 때마다 뭐가 조금 달라진 게 있냐고 물었고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곤 했다. 어쩌면 기억이란 매번 말과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살금살금 움직이고 자리를 바꾸도록 구성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몹시 쇠약해져 한 번에 몇 마디밖에 하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한 말들은 또 이전에 한 말들과 달랐다. 나도 애당초 이렇게 생겨먹지 않았겠지. 불가촉 천미처럼.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한 게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다. 그래도 내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다라는 거는 그냥 인간이란 그렇다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도 내가 성가시고 귀찮다고 누굴 죽이지 않은 게 어디냐. 그냥 좀 지진 거야. 손바닥 금세 아물었지. 그게 나를 살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피해자라는 걸로 자신이 살았거든.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가해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살아간 거지. 어쨌든 이게 좀 웃긴 건데 이제 피해자라는 상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내게 입술에 물을 죽 쉬어달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거제 보리차를 볼 수 없다. 여긴 책도 없는데 목이 마르구나. 그녀는 어린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물을 빨았다. 그런데 그게 뭘까? 나를 살게 한 그 고약한 것. 그때 이모의 얼굴은 예전에 시어머니가 그녀 편지에 얘기하면서 문체에 넣었던 무섭고 서러운 감정이 뭘까?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과 닮았다. 그녀는 이내 잠인지 온수인지 모를 상태에 빠졌고 시어머니가 병상을 지키던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뒀다. 그녀의 아파트 보조금과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은 유언대로 상속되었다. 원래 가장 우선순위인 시외 할머니에게 모두 상속돼야 하지만 그녀는 시외 할머니에게 3분의 1, 시어머니에게 3분의 1. 여동생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태우에게 3분의 1을 상속한다고 했다. 시할머니는 우리 애가 합의하여 맏딸의 유산 전부를 외아들 빚갚는데 쓰길 바랬지만, 그러니까 계속 아들 중심적이고 계속 희생을 강요하는 거지, 죽어서도. 시어머니는 거절했고 우리가 그토록 사양했는데도 우리 부부의 통장에는 이모의 유산이 입금되었다.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한 달에 35만 원씩 쓰던 그녀가 9년 5개월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오래 들여다보고 있자니 그 8자리 숫자는 그녀와 세상과 나 사이를, 마침내 그 모든 슬픔과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나 사이를 가르고 있는 불가촉한 거리처럼 여겼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닿을 수 없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더 주제에 가깝죠. 자, 여기까지가 EBS 수능 특강 관례복합 5강하고 6강입니다.